요 세미나는 브랜덤 명시적으로 만들기, Making it Explicit이라는 브랜덤 대표작을 읽는 세미나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전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는 게, 제가 이걸 계획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서강대 석사 때 공부를 할 때 기업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처음에 대학원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서 셀라스라는, 윌프리드 셀라스라는, 오늘 저희도 나올 철학자에 관심을 가졌는데, 셀라스가 철학자들 중에서도 영어를 진짜 어렵게 쓰기로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처음에 제가, 네, 처음에 진짜 제가 많이 헤맸어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근데 그때 이제 같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비트겐슈타인 전공하는 선배님하고 같이 한 학기인가 두 학기인가를 계속 그냥 혼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 두 번씩 만나가지고, 빈 강의실에서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칠판에다가 그 막 논의들을 써가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진짜 하는 그런, 그때 했던 게 이제, 실라스의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이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저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지금 저도 다시 박사 과정을 들어왔는데, 연세대에서 지금 박사 과정 첫 학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경험을 살려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싶은 내용이 브랜덤의 철학이라서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세미나를 해야겠다. 왜냐면 이게 책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두꺼워요. 총 이제 7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인데, 요거를 혼자서 읽으려고 하니까 제가 워낙 게을러서 그런지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하나 잡고 해야겠다. 근데 마침 또 여기 계신 제 후배님 중에 김인태 씨가 이제 또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세미나를 해보자. 근데 세미나를 하면 둘이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줌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건데, 그래요. 이건 진짜 대학원생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다들 자기 공부한 거 그냥 뭐 가지고 썰 풀고 싶잖아요. 썰 풀고 싶고 나누고 싶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원초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는 세미나고,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 세미나 진행하는 방식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대부분 발제를 맡을 건데, 저는 좋은 세미나라는 건, 그래서 말이 너무 빨라지셔서 조금만 이제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거 하셔서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만 이제 속도를 낮춰가지고. 네, 저는 그래요. 저는 좋은 세미나라는 거는 발제자가 전부 다 준비해 오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아무 부담 없이 와서 발제자를 까면서, 아, 저 녀석이 뭔 소리를 하나, 한번 트집을 잡아봐야겠다 해서 이제 트집 하나씩 잡을 때마다 이제 잡았다 요놈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좋은 세미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여기서 모든 걸 미리 안 읽어오셔도 되고, 읽어오시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소하고, 여기서 그냥 모든 걸 이상한 거 있으면 다 찝어가지고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는, 그래서 편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또 첫 시간이니까 오늘은 사실 이제 서문 조금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마 거의 많이 못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서문이, 브랜덤 명시적으로 만들기 책 서문이 되게 압축적이고 되게 글이 엄청 이제 컴팩트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압축적, 컴팩트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은 서문 읽는 것부터가 안 되는 좀 그런 책이라 가지고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덤, 이 사람은 로버트 브랜덤이고요. 여기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이제 명시적으로 만들기인데 본인 대표작이죠. 브랜덤은 지금 분석 철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에 한 명이죠. 이게 요 지금 화면이 뭐냐면은, 잘 나오는 거지 지금? 이 네, 잘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 화면이 뭐냐면은 더 베스트 스쿨스라고 해서 이제 그 영어권에서 학교들 철학과 평가, 그러니까 철학과뿐만 아니라 대학들 순위 매기고 그다음에 학자들 영향력 평가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그쪽 사이트에서 이제 살아있는 철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브랜덤으로 선발이 된 거거든요. 그 화면인데, 물론 이제 여기 목록에서 뽑힌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순위를 뭐 반드시 우리가 다 공신력 있게 받아들여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뽑는 기관들마다 어떤 평가 기준을 도입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길지, 어떤 사람을 제외할지, 넣을지 이런 게 막 다 달라지고, 그리고 여기 50명 안에는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나와 있는 순위가 전적으로 뭐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순위인 건 아닌데, 그래도 더 베스트 스쿨스에서 이제 하는 그런 그 랭킹이 다른 철학과들에서도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고,
또 브랜덤 이거 뽑히고 나니까 브랜덤하고 맥도웰이 다 여기 들어가거든요.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지금 다들 그 동료로 있는 철학자들인데 브랜덤 맥도웰이 둘 다 여기에 뽑히니까는 피츠버그 대학교 쪽에서 막 학교 공지로도 막 내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뭐 여기 쓰여 있는 내용 대충 그런 거죠. 브랜덤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77년에 박사학위를 받았고 뭐 이런 뭐 비트겐슈타인, 칸트, 셀라스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고 대표작이 요 우리가 지금 읽으려고 하는 Making Explicit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브랜덤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려고요. 브랜덤은 어떤 철학자냐? 여러 가지 소개 방식이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브랜덤은 좌파 셀라스주의 철학자, 레프트윙 셀라스이언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좌파 셀라스주의라고 하면 뭐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그런 진영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 헤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은 철학자가 죽고 난 다음에 학파가 갈리잖아요. 그래서 헤겔, 뭐 좌파 헤겔, 우파 헤겔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셀라스라는 철학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셀라스는 이제 그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미국 철학자인데 그 현대 미국 철학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고 그래서 20세기 후반, 1950년대 이후 미국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그, 그 흔적을 남긴 철학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두고서 이제 그 좌파 셀라스주의와 우파 셀라스주의가 갈리는데 사실 셀라스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셀라스에게 영감을 굉장히 많이 준 비트겐슈타인부터 먼저 올라가자고요.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비트겐슈타인 얼굴인데 비트겐슈타인 철학은 전기랑 후기로 나뉘잖아요. 그리고 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이제 논리철학 논고가 있고 후기를 대표하는 작품이 이제 철학적 탐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이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이제 전기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림 이론이라고 해서 언어는 세계를 표상할 때, 세계를 그림으로 그려낼 때 의미를 갖는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모든 언어들을 이제 요소명제와 요소명제의 진리함수라는 걸로 분석을 하고 요소명제 조작 n이라는 걸 가해서 요소명제의 진리함수를 도출해내면 그것들이 이제 세계를 올바르게 표상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명제들, 의미를 결여한 명제들, 무의미한 명제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그 언어의 한계를 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게 이제 비트겐슈타인 전기의 논리철학 논고라는 작품인데, 요게 이제 많은 영향을 준 게 논리 실증주의, 카르막 같은 사람들, 아니면 슐리크, 에이어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죠. 근데 후기는 거기서부터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전기가 이제 언어가 세계를 표상해야 되겠다. 표상한 언어가 세계를 표상한다. 그리고 그 표상 속에서 의미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의미의 한계라는 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였다면은 후기 같은 경우에는 언어는 세계를 표상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용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언어는 다양한 사용을 지니게 되고 그 다양한 사용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언어를 구획지어가지고 요것만 의미 있고 여기부터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후기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해서 비트겐슈타인 철학이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으로 이제 명확하게 갈라진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요런 아이디어가 윌프리드 셀라스라는 요 미국 철학자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줘요. 근데 셀라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겐슈타인은 전기에서 후기로의 전해가 일어나는데 셀라스는 이걸 전해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두 가지 아이디어를 자기 사상 안에 동시에 각각 다른 측면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 논고라는 요 아이디어는 그 셀라스의 논문 중에 대표적인 논문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철학과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미지, 필로소피 앤 더 이미지, 사이언티픽 이미지 오브 맨이라는 그런 그 논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셀라스가 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만든 게 수기 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논리철학 논고의 사상이 셀라스의 한편에서는 이제 철학과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미지라는 그 논문에 영향을 줘서 한편에서 셀라스는 굉장히 과학주의자적인 면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셀라스의 요 논문이 어떤 걸 얘기하는 논문이냐면은 우리 시대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현시적 이미지와 과학적 이미지라는 요 두 이미지 사이의 대립이다. 근데 과학적 이미지라는 거는 자연과학이 보여주는 세계에 대한 그림이고 현시적 이미지라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세계를 기술했을 때 나오는 이미지인데, 요 두 이미지가 상충한다.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이미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될지가 우리 시대 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면서, 결국에 어떤 걸 주장하냐면은, 과학적 이미지야말로 실제를 온전하게 그려내는 이미지이고, 현시적 이미지는 과학적 이미지를 통해서 점점 대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거든요. 그러니까 셀라스는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자연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자연과학이라는 어떤 지식의 어떤 특권을 부여한 철학자인데, 근데 이런 게 이제 한편에서는 비트겐슈타인의 어떤 논리철학 논고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셀라스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또 어떻게 있냐면, 철학적 탐구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셀라스가 받아들인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이제 셀라스의 유명한 논문 중에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이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이라는 논문은 이제 그런 논문이죠. 그 영국 경험론으로부터 시작한 그 논리 실증주의까지의 경험론 전통을 비판하는 논문인데, 그러니까 이 논문의 내용은 그래요. 이 논문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세계를 절대로 그 순수하게 감각 자료 자체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그 어떤 개념적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 이해는 절대로 그냥 세계에 주어지는 감각 자료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항상 어떤 주어진 그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어떤 논리적인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세계를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험주의를 비판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데카르트의 코기토 같은 그런 세계를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어딘가에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마음이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훈련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그 비트겐슈타인에게서 각각 영향을 받아서 셀라스의 사상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구분한 사람이 셀라스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그 루스 밀리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런 셀라스의 아이디어가, 그러다 보니까 셀라스 안에서 이제 상이한 두 개의 어떤 사상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요 사상적인 흐름들이 각각 다른 어떤 진영들의 지대한 영향을 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 영미권 분석 철학에서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리처드 로티이고, 그다음에 이 사람 이제 브랜덤이고, 그다음에 존 맥도웰이고, 그다음에 유명한 그 무신론의 네 기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리처드 도킨스랑 같이 유명하게 그 하고 있는 다니엘 베넷이고, 그다음 루스 밀리칸이라는 사람이고, 이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아까 셀라스의 사상을 정리할 때 했던 게 아까 이거거든요. 이제 셀라스의 사상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후기에 대응하는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 말하는 이 사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폴 처칠랜드랑 패트리샤 처칠랜드 부부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진영, 지금 셀라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놓인 이쪽 진영은 셀라스의 경험주의와 심리 철학에서 나오는 그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 가까운, 그리고 셀라스의 경험주의와 심리 철학에서 나오는, 우리는 항상 세계를 특정한 개념적 틀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아이디어들을 강조해서,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주의 이런 걸 비판하는 이런 진영을 이제 좌파 셀라스주의라고 하고, 그러니까 레프트윙 셀라스연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반대로 셀라스의 아까 여기 나오는 그 철학과 자연에 대한 과학적 이미지, 인간에 대한 과학적 이미지,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옹호해서 도리어 자연과학적인 그 지식들에 대한 어떤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자연과학이야말로 실제를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런 걸 강조하는 입장은 우파 셀라스주의, 라이트윙 셀라시안이라고 일컬어지거든요. 그래서 셀라스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의 아이디어와 셀라스의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이라는 논문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요 진영에 속하는 좌파 셀라스주의자 철학자, 좌파 셀라스주의 철학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넘어가기 전에 질문,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나 이제 그 셀라스나 이제 그 후대 학자들에게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물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양자택일에 약간 그 입장을 남겨놓고 간 것 같은데, 본인들은 본인들의 뭐 변화를 한 건지 아니면은 이 두 개가 조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건지, 셀라스나 비트겐슈타인 본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거나 뭔가 남겨놓은 단서 같은 게 없는 건가요? 물론 이제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네. 분명하게 전기와 후기 사상이 구분되다 보니까 자기는 전기에서 후기 쪽으로 사상이 바뀌었죠. 물론 근데 이것도 바뀐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두고서 여러 가지
담론 일박들이 있고 한데, 근데 비트겐슈타인 같은 경우는 철학적 탐구의 아이디어가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결과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셀라스는 그건 아니거든요. 셀라스는 두 개가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드브리스라는 유명한 셀라스 연구자는 그렇게 구분하기도 한데, 셀라스는 존재론적으로는 과학적 이미지가 언제나 우선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를 온전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 실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미지는 과학적 이미지,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야말로 실제를 그려내는 이미지고, 근데 그건 존재론적으로는 우선하지만 인식론적으로는 형시적 이미지가 언제나 우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개념적 틀 속에서 세계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념적 틀이라는 것은 사회와 문화와 인간의 활동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개념적 틀을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 정말 뭐 감각적 그 소요와 어떤 입자와 그 파동의 파노라마로 이루어진 이런 세계는 절대 볼 수 없고, 인식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 틀 속에 있다는 게, 그 현실적 이미지라는 게 우선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점점 존재론적으로는 그 과학적 이미지, 그 실제를 온전하게 그려내는 자연과학의 이미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셀라스 입장. 그러면은 물론 이게 셀라스 세미나는 아니니까 요거까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존재론적으로 우선하는 거랑 인식론적으로 우선하는 거랑 다르다. 뭐 셀라스, 뭐 드브리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어떻게 들리냐면은 과학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과학적 지식이랑 어떤 그 여타 다른 현실적 이미지랑 부딪히면은 과학적 이미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냥 과학적 지식이 더 우선권을 가진다. 이 둘이 충돌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과학적인 인식적인 특권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이제 존재론적으로 우선한다면은 당연히 두 개의 지식이 충돌했을 때 과학적 이미지를 따라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인식론적으로도 만약에 이제 그 전적으로 하고 이제 과학적 이미지의 우선성만 따지자면은 인식론적으로도 과학이 우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존재론적으로 우선하는 게 맞다면은, 저는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셀라스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셀라스 안에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가지고서 이제 좌파 셀라스주의와 우파 셀라스주의가 갈리는 건데, 그래서 셀라스가 그런 점에서 과학의 어떤 특권을 줬다는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셀라스의 그런 면모들을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 셀라스주의자인 거고, 그런 면모들이 아니다, 여전히 의의가 있고 과학이 그래 실제로 그려내지 라고 강조하는 입장이 우파 셀라스주의자인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순수하게 좌파 셀라스주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게 좌파 셀라스주의자들, 로티, 맥도웰, 브랜덤, 아니면 마이클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의 어떤 한 라인인 거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파 셀라스주의자들인 거고, 이런 거죠. 예, 저도 이 가치관 공부하는 저도 되게 편향적인 좌파 셀라스 중에 너무 물든 사람이다 보니까. 좌파네, 좌파 빨갱이네. 그리고 또 이제 브랜덤을 설명할 때 이제 중요하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브랜덤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로티랑 데이비드 루이스가 이제 자기 박사 논문 그 어드바이저거든요. 어드바이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닥터럴 어드바이저라고 하던데, 그걸 어떻게 뭐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종의 지도 교수 같은 역할이 이제 이 두 사람인데, 로티는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좌파 셀라스주의 안에 들어가는 요 인물이거든요. 로티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인데 은근히 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철학이 대중적으로 유행할 때는 보통 영미 철학보다는 대륙 철학이 많이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뭐 데리다, 라캉, 푸코, 들레즈 뭐 이런 사람들, 뭐 알티세르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한 철학자들인데, 그런 입장에 대응하는 영미권의 철학자가 리처드 로티거든요. 리처드 로티. 그래서 그 리처드 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90년대에까지 많이 활동했던 철학자인데, 보통 리처드 로티가 영미권에서 언급이 될 때는 데리다랑 같이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유럽권에 데리다가 있다면 영미권에 로티가 있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얽히고 상당히 많이 유사한 점이 많은 사상가들인데, 물론 이제 단순히 그 철학적 입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막 칼로 뭐 이렇게 다 이제 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요 사람은 요 사람은 다 유사하고 한 무슨 진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소위 말하면 이제 로티의 철학이라는 거는 그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우리가 소위 포스트 모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데리다는 이제 보통 해체주의자라고 이름이 많이 붙고 로티는 이제 실용주의, 신실용주의자라는 이름이 많이 붙는데 그 두 사람들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결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로 이제 공통점을 모으자면은 로티나 데리다 같은 사람들이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형이상학적 실제, 저 바깥에 존재하고 있는 형이상학적인 고정된 실제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에 반대를 하는 인물들이고 그런 고정된 실제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떤 그 대상들을 규정하는 본질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인물들이고 그런 본질이라는 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본질을 기술하는 어떤 본질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객관적 지식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이고 그 객관적 지식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어떤 표상, 그러니까 세계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작업이라는 것도 거부하는 그런 라인에 있는 인물이 로티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래서 브랜덤의 그 박사 지도 교수가 로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브랜덤은 로티를 굉장히 많이 존경을 했고, 그래서 그 최근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그 우연성, 연대성, 아이러니라는 로티 책이 있거든요. 뒤에 보면 브랜덤 추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브랜덤이 로티는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한 철학자가 될 거다. 점점 더 그 영향력이 강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로티를 좋아하고 로티에 대한 어떤 논문집도 편찬하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한편에서는 브랜덤의 철학이라는 거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어떤 포스트 모던적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철학인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데이비드 루이스의 영향도 엄청나게 받았어요, 브랜덤이. 데이비드 루이스는 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분석적 형이상학자거든요. 로티랑은 사실 전혀 반대되는 인물의 성격을 가진 그 철학자예요. 물론 저는 루이스를 많이 공부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형이상학적 실제에 대한 탐구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양상 논리학이라던가 뭐 가능세계 이론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개입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철학적인 영역에서 많이 이제 그 족적을 남긴 그 90년대란다. 그 20세기 후반에 정말 유명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브랜덤의 철학이라는 거는 한편에서는 로티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그 루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이론적이고 체계적이고 그 어떤 합리성을 강조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철학이 이제 브랜덤의 철학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통합이 되냐면은 브랜덤이 결국 강조하고 지지한 입장은 로티 입장이에요. 로티 입장. 로티 같이 어떤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어떤 사회적 실천 속에서 인간의 활동 속에서 구성되고 인간의 활동을 벗어난 형이상학적 실제, 객관적 진리, 뭐 고정된 본질, 세계에 대한 표상 이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브랜덤의 입장인데, 근데 브랜덤은 그런 로티식의 강력한 포스트 모던적 아이디어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루이스식의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이론적인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한테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데리다나 라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도대체 이 글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논의가 어디로 점프하는지도 모르겠고 만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브랜덤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장하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아주 정교하고 아주 체계적인 어떤 의미론적 모델로 만들어서 주장하는 철학자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사람의 측면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녹아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제 철학적 아이디어나 이론 같은 경우는 로티와 그 이제 그쪽 진영에서 많이 받아봤지만 이론을 구축하고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만드는 그런 스타일 자체는 데이비드 루이스한테 좀 많이 영향을 받고 배웠다. 그치. 그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철학과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식과 진료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진료는 로티한테서 받았어요. 형식은 루이스야. 실제로 루이스한테서 영향을 받은 게 이 메이킹 익스플리시트라는 책에 굉장히 잘 나타난 게 브랜덤이 앞으로 보겠지만 점수 기록 모형이라는 걸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코어 키핑 모델이라는 걸 쓰는데 그 스코어 키핑 모델,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언어적 활동을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서 제시하는 그 점수 기록 모형이라는 게 사실 루이스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의 그런 점수 기록 모형이라는 아이디어를
자기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언어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떻게 의미라는 게 출현하게 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로트식의 결론을 내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철학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이게 점수 뒤로 모형이라든가 그거는 사실 아무래도 철학보다는 우리 당장 옆에 있는 심리학이라든가 좀 그런 장치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좀 더 이제 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철학의 이미지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지금 발제자 본인께서는 그런 모형 이용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약간 좋게 보시나요? 아니면은 물론 뭐 나쁘다고 할 건 없지만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 혹시 솔직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니 모형 자체를 쓰는 거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얘기가 많이 전개된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긴 하지만 브랜덤은 일종의 모형을 구축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언어적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모델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긴 하죠. 그 모델이라는 걸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냐? 그 모델보다 더 좋은 모델이 있으면 그럼 그걸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모델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리고 브랜덤의 이 메이킹 익스플리시이 이렇게 700쪽짜리로 두꺼워진 책이 된 이유가 사실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하고 변호하고 하려고 있는 책이라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브랜덤은 이론 구축가이기 때문에 그 이론에 대한 반박이나 어떤 이론의 모순점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가능한 사상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변호하고 자기 이론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게 브랜덤의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브랜덤 모델 자체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근데 그 모델이 정말로 이제 그 브랜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모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어쨌든 모델 자체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많긴 하지만 네, 이제 그 한계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얘기를 더 해나가면서 이제 우리 발제자님의 개인 네. 의견으로서 배울 수 있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브랜덤을 설명할 때 이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분석적 해결주의라는 건데 브랜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을 헤겔리안의 입장으로 이제 규정을 하거든요. 자기는 헤겔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헤겔의 아이디어들을 오늘날의 언어 철학의 형태로, 오늘날의 의미론의 형태로 재구축한 게 자기의 철학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게 사실 이 사진이 이제 브랜덤을 대표하는 브랜덤 하면은 이제 인터넷에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 재밌는 게 보면 여기서 이제 브랜덤이 들고 있는 책이 뭐냐? 이게 정신현상학입니다. 헤겔 정신현상학을 브랜덤이 독일어로 읽고 있어요. 독일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몇 년 전이었지? 2년 전이었는가? 브랜덤이 헤겔 정신현상학을 해석하는 그 스피릿 오브 트러스트라는 엄청 두꺼운 또 책을 냈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찐 헤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헤겔을 그냥 대충 읽은 사람이 아니라 정신현상학을 진짜 독일어로 읽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가 자기의 현대적인 의미론적이고 화용론적인 지식들을 다 결합시켜가지고 그걸 해설하고 재구축하는 그런 작업까지도 한 정말 헤겔주의를 철저하게 계승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어요. 브랜덤의 헤겔주의가 헤겔이 한 말이 맞느냐, 그리고 이걸 어디까지 헤겔로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한데 어쨌든 브랜덤 본인은 자기를 이런 입장으로 설정을 한다. 그래도 뭐 보통 분석 철학자들 하면 헤겔은 이제 헤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헛소리하고 이제 보통 이제 그 되게 그 유명하잖아요. 그 누구냐 그 서양 철학 그 러셀 같은 러셀. 경우에도 이제 정말 극렬한 반헤겔주의자였고 아무래도 분석 철학 전통하면은 아무래도 헤겔에 대한 좀 반발심이 상당히 좀 큰 아무래도 그 시작 자체가 그런데 이제 그 분석 철학 전통이 다시 헤겔이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제 전통 형이상 이제 전통 분석 철학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제 적과의 동행 약간 그런 느낌 아니냐 저는 그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사실 초창기 분석 철학은 반헤겔주의에서 나왔거든요.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헤겔이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다. 헤겔의 철학에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어떻게 하면 정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이제 의미 없는 헛소리들이 아닌 방식으로 철학을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초창기 분석 철학자들의 중요한 고민이었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무어나 러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분석 철학의 체계를 세운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브랜덤 같이 이게 이제 분석 철학이 1990년대 후반, 중후반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해결의 아이디어들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셀라스 때문에, 셀라스의 이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이라는 이 논문이, 셀라스 본인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자기의 이 논문 내용은 해결주의적 명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아이디어, 경험주의와 심리철학 안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항상 세계를 특정한 개념적 틀 속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개념적 틀이라는 거는 사회를 통해서 주조되는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해겔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는 게,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긴 좀 그렇죠. 해겔의 아이디어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셀라스 본인이 인정하는 바였고, 요것들을 이제 좌파 셀라스주의자들이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래, 해겔을 오늘날 다시 부활시키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로티, 브랜덤, 맥도웰 전부 다 해겔주의자들이거든요. 다 해겔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고 해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브랜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브랜덤의 대표 저서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은 그 명시적으로 만들기. 저는 이거를 명시적으로 만들기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 국내에 번역된 제목이 없죠.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하게 만들기.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나오는 explicit이라는 말이 implicit하고 대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암시적, 명시적, 그거 대비를 살리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만들기라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요 책이 700쪽이 넘어가는 굉장한 대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덤이 요거를 쉬운 형태로 바꾼 게 articulating reasons거든요, 이게. articulating이라는 말도 사실 making explicit이랑 되게 비슷한 의미죠. articulating, 이게 사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철학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분절하다, 분절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데, 사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 또박또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또박또박하게, 분명하게 만드는 게 articulating 하는 거다. 그리고 making explicit이랑 articulating reasons는 사실 똑같은 그 의미를 함축하는 제목인데, 요거를 훨씬 쉽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게 이제 articulating reasons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추론주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의미론적이고 활용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서양 철학사를 독해한 게 이제 테일스 오브 더 마이티 데드, 그 위대한 죽은 자들의 이야기. 우리나라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처럼 브랜덤 이런 걸 쓴 거죠. 훌륭한 그 과거의 철학사적 전통에서 위대한 철학자들, 뭐 그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뭐 하이데거, 셀라스, 뭐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그 책이거든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브랜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이데거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해석학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고 뭐 그런데 거죠. 그리고 요게 이제 최근에 나온 브랜덤의 또 하나의 메이킹 익스플리시트에 비견될 수 있을 만한 또 하나의 엄청난 대작이 이제 스피릿 오브 트러스트죠. 이게 이제 해겔 정신현상학을 해석한 책인데 엄청 두꺼워요. 이것도. 브랜덤 지금 나이가 거의 80이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대단한 책을 써냈다는 게 엄청나요. 이게 보면 리딩 오브 해겔 스피노메놀로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해겔 정신현상학에 대한 독해. 그리고 이제 이 브랜덤의 철학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브랜덤의 철학은 말 그대로 명시적으로 만들기, 명시적으로 만들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브랜덤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절대로, 그러니까 셀라스가 경험주의와 심리철학에서 했던 그 주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브랜덤은 뭘 강조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세계를 순수하고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 절대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언제나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고 인간들이 만들어낸 어떤 규칙들과 규범들에 의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지배받고 있다는 게 브랜덤의 기본적인 주장이거든요. 이게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이 점선이 이제 규칙들이에요, 규칙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인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사회가 만들어낸 어떤 문화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칙, 규범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서 그 규범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규범들에 따라서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고 하고 있다 하는 게 브랜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인데, 문제는 이 규범이라는 거는 언제나 암시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절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런 요구들에 따라서 항상 어떤
특정한 규범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그 규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규범이라는 게 언제나 우리한테 분명하지만 않아요. 언제나 우리한테 분명하지만 않은데 그 분명하지 않은 규범을 한번 로지컬 버케이비어리, 그러니까 논리적 어휘를 사용해서 명시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그 명시적으로 만들기라는 책이 하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규범이라는 게 특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토론하는 상황에서 뭐가 맞는지 틀린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의견 대립으로 싸울 때 그때 나오게 되는 게 네가 이해하는 규범이 맞냐, 내가 이해하는 규범이 맞냐 서로 따져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암묵적으로 다 따라오고 있던 그 규칙들을 본격적으로 표면화시켜가지고 이게 정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하나하나 검토하는 그런 작업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그 토론의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들이 어떤 식으로 조직화되어 있는지, 그 토론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모델화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이 이제 그 명시적으로 만들기의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덤은 이런 식의 구별을 써요. 이렇게 소셜 프랙티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회적 실천이라고 보통 많이 번역을 하는데 이 사회적 실천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 프랙티스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의 총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리스어 프락시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프락시스. 그러니까 근데 프락시스가 뭐 하는 것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들의 집합들이 있고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그 행위들에 의해서 어떤 질서라는 게 생기고 그 질서에 따라서 규범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 규범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시 규제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암묵적인 행위들을 다 소셜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이 소셜 프랙티스 안에서 규범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존재를 레셔널 빙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합리적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합리적 존재. 왜냐? 우리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을 이해하고 있고 규칙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살아가니까. 근데 이 합리적 존재가 실제 토론 상황에 들어가면서 이제 싸우게 될 때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따르고 있는 규범들을 문제시하게 되고 그 규범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납득하고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지 보여주는 모델이 이제 The Game of Giving and Asking for Reasons인데 이제 이게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걸 좋아하죠.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고 번역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실천 속에서 하고 있는 행위들을 명료하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규범을 따라왔고 이 규범에 따르면 내가 무엇을 주장해야 되고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어떤 게 옳고 그르고를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뭐냐? 로지컬 빙스라는 거예요. 로지컬 빙스. 그러니까 단순히 합리적인 존재는 그냥 암묵적으로 규범을 따라가고 있는 그냥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요구하는 규범을 따라가는 암묵적으로 따라가는 이런 건 합리적인 존재인데 이 합리적인 존재들이 자신이 따르는 규범을 반성하게 되고 그 규범을 세련화해서 표현하게 되고 그 규범에 따라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걸 따라서 논쟁할 때 그 존재는 단순한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논리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라는 게 규범을 명료하게 만든 결과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요소들이 이제 커미트먼트, 인타이트먼트, 어트리뷰팅, 언더테이킹이라는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말을 엄청 빨리 하는데 이해가 잘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는 것을 브랜덤이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이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이제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걸 좋아해요. 이게 제 번역이 아니라 서강대학교에서 브랜덤에 대해서 박사 논문을 써서 이제 학위를 받으신 석기용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석기용 선생님이 철학서 관련된 번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그런 번역으로 굉장히 많이 인정받는 분이신데 석기용 선생님이 브랜덤을 번역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커미트먼트라는 브랜덤의 표현을 찬동이라고 번역하고 인타이트먼트를 권한이라고 번역하고 하시는데 근데 요게 뭐냐면은 브랜덤이 이제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하는 놀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두 가지 개념 그룹을 나눠요. 하나는 이제 의무론적 상태라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 의무론적 태도라는 그룹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무론적 상태하는 찬동과 권한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게 찬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커미트먼트라는 말이 이제 철학에서 굉장히 번역하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어떤 데서는 이거를 이제 개입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언질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뭔가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커미트먼트 한다는 거는 내가 그 주장에 대해서 뭔가 발을 담그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걸 주장하고 그걸 믿고 거기에 개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은근슬쩍 이제 뭔가를 던지는 것 이런 게 이제 커미트먼트, 범하는 것 이런 게 커미트먼트거든요. 그래서 브랜덤은 주로 이런 거 어떤 식으로 표현을 쓰냐면은 be committed to believe or act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뭔가를 커미트먼트 한다는 거는 그냥 이건 사실 동치는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하자면은 뭔가 믿는다 혹은 그걸 주장한다 엄명한다 요 말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믿고 주장하고 그거에 대해서 엄명하고 하는 요것들이 다 커미트먼트라 찬동한다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거고 인타이트먼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근데 어떤 걸 믿고 주장하고 찬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정당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랑 관련이 있거든요. 과연 저는 그래요. 저는 기독교이니까 저는 하나님은 존재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라는 그 믿음에 내가 찬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찬동한다고 해서 내가 그걸 다른 사람한테 믿으라고 설득할 어떤 정당성이나 권한이 있는가?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찬동하고 권한이 구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동한다는 거는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뭘 주장하는지 이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고 인타이트먼트, 권한이라는 거는 그 주장이라는 게 정말 정당한지 내가 그걸 주장해도 되는 뭔가를 그 근거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요거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브랜덤이 이제 인타이트먼트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be entitled to the commitment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찬동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게 지금 보여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좀 애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제 be committed to believe라고 하면은 이제 뭐 believe tha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라는 믿음에 찬동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거고 요거는 그러한 찬동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 뉴질랜드에 계신 분도 계신데 저게 이제 이 발령어로 제가 번역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무론적 태도는 이 찬동과 권한에 대해서 내가 취하는 태도와 관련돼 있는데 요 떠넘기기 떠맡기라는 번역을 이거는 이제 석기용 교수님이 하신 번역은 아니고 제가 이제 붙인 건데 석기용 교수님은 이거를 이제 그 귀속 어트리뷰팅을 귀속으로 번역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른 맥락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걸 어트리뷰팅, 언더테이킹 이렇게 해서 떠넘기기 떠맡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찬동과 권한이 떠넘기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기 그 철수라는 사람이 신은 존재라고 주장했고 내가 그 주장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면 철수에게 철수는 신은 존재한다는 믿음에 찬동하고 있다고 그걸 떠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그 찬동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는지 아니면 그 찬동을 내가 받아들이는지 이 문제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수가 신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그 찬동을 attributing the commitment를 to 철수에게 떠맡기는 거죠. 근데 철수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나도 거기에 동의해. 그렇지, 신은 존재하지라고 한다면은 undertaking the commitment를 그러니까 the commitment를 내가 undertaking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의무적 태도라는 거는 특정한 찬동이 있고 특정한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남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찬동과 권한이라는 건 내가 뭘 믿고 그 믿음이 이유가 있는지의 문제라면은 그 믿음과 그 이유를 내가 남한테 귀속시킬 것인지 내가 자신이 받아들일 것인지 이게 이제 의무론적 태도 떠넘기기 떠맡기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토의 상황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브랜덤이 이 기본 개념들을 가지고서 모델을 통해서 그려내겠다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따르고 있는 주범을 명시화시켜서 보여주겠다는 게 이제 브랜덤을 명시적으로 만들기에 큰 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게 또 중요한데 개별적인 찬동들은 찬동 하나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찬동들과 항상 연결이 돼 있어요. 추론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걸 브랜덤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신은 존재한다라는 찬동에 처음에 내가 개입을 했다면은, 신은 존재한다는 믿음에 내가 찬동했다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나는 신이 존재하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다른 여러 가지 믿음들의 또 다른 찬동들의 추론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찬동들은 이런 찬동적 결과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결과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입하고 있는 찬동들은 그 다른 찬동들과 다른 믿음들,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믿음들은 다른 믿음들과 추론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믿음을 받아들일 때 그 믿음만 단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다른 믿음들까지 패키지로 받아들인다. 브랜덤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패키지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정한 기본적인 찬동들에 개입하게 되면 추론적 관계에 따라서 추론하고 해서 이런 다른 찬동들에까지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찬동들이지만 내가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으면은 난 이것도 믿어야 되고 이것도 믿어야 되고 하고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 찬동의 범위지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찬동들이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찬동들은 이제 점선으로 표시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acknowledged commitment라고 해서 나에게 인정된, 내가 떠맡은 그런 찬동들이고, 여기는 unacknowledged commitment라고 해서 내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찬동들과 다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찬동들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권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특정한 찬동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 권한들도 논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다른 권한에 대해서 내가 유의미하게 내가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내가 특정한 믿음들에 대해서 찬동을 하면은 그 믿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권한을 부여받아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토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기본 믿음의 어떤 그 집합들 있잖아요. 기본 믿음의 집합들. 그 디폴트 값이 있는데 그 값들은 무조건 권한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다른 찬동들이 다시 또 권한을 부여받겠죠. 다른 찬동들이 권한을 부여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동하는 믿음 중에서 내가 찬동은 하지만 권한은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여기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찬동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도 있는, 그래서 권한을 부여받은 찬동들이면은, 여기는 내가 찬동을 하는데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그런 믿음들이고, 요것들도 역시 추론적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그러니까 찬동한다는 거는 우리가 찬동한다는 게 그냥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찬동이 되는 게 맞나요? 제가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찬동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그걸 믿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거를 지지하고 믿으면 그게 찬동인 거고, 그쵸. 그거에 대해서 적당한 이유를 대고 정당화할 수 있으면 그때 권한을 부여받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서 궁금할 때 제가 궁금했던 거는 믿음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저는 그 과정이 권한이냐 찬동이냐, 저는 그게 살짝 헷갈렸었는데, 그건 이제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무론적 점수 기록의 모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의무론적 점수 기록의 모형인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특정한 믿음들에 대해서 찬동하고 있고, 나는 이 찬동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고 나는 내가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렇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사람하고의 토론 속에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따져보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나는 마치 체스를 두는 것처럼, 이게 그러니까 이 의무론적 점수 기록이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요구한 놀이라는 게, 이게 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적 탐구에 나오는 언어 놀이 개념에서 이제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건데, 우리가 언어 활동을 한다는 게 마치 놀이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근데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딱 거기까지만 말했으면, 브랜덤은 그 놀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놀이의 규칙이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지를 모델화해서 제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찬동을 제시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가 제시한 찬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내가 게임 플레이어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특정한 찬동을 제시해요. 신은 존재한다. 나는 여기 찬동한다.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게임 플레이어 2가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아니, 신이 존재한다고? 그 근거가 뭔데? 권한이 뭔데? 하면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평가가.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근거를 대야 되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딱 근거를 대면은 그 권한에 대해서 다른 반대편이 또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야, 성경에 그렇게 써있는 거랑 신이 존재하는 게 뭔 상관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의 토론 과정이라는 게 찬동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보증하고, 권한을 제시하고, 그래서 그 권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서 평가한 거를 저 사람의 찬동으로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 나도 그걸 믿을 것인지, 이걸 결정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온 게, 아까 계속 제가 얘기했던 게,
찬동 권한, 떠넘기기, 떠맡기 이런 활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한쪽에서 찬동을 제시하고 찬동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다른 쪽에서는 아,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에 찬동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권한이 있구나 하고 저 사람에게 그 찬동과 권한을 떠넘겨요. 그런 다음에 그걸 내가 고민하는 거죠. 야, 그렇다면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건가? 저 사람의 말에 한번 점수를 매겨보자. 저 사람이 말에 몇 점을 줄까? 몇 점을 줄까? 이걸 내가 그래서 점수를 줬는데 이 점수면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평가하는 작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게임 플레이어인 그래서 여기 그 의무론적 점수 기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게임 플레이어인 동시에 스코어키퍼, 점수를 기록하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나는 찬동을 제시하고 권한을 부여하면서 저 사람에게 내 말을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저 사람도 찬동을 제시하고 권한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말을 나에게 납득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 나와 저 사람은 내가 제시한 찬동과 내가 제시한 권한, 그리고 저 사람이 제시한 찬동과 저 사람이 제시한 권한을 서로 계속 비교하면서 각각 내가 말을 제대로 했는지, 저 사람이 말을 제대로 했는지를 각각 다 점수를 매 순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매 순간 점수가 기록되는 가운데 누가 이 게임에서 승자인지 패자인지, 누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게 브랜덤이 기본적으로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델이 바로 우리가 사회적 실천 속에서 암묵적으로 하고 있던 일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되는 거다라는 게 브랜덤의 주장인 것이죠. 일단 설명 자체는 뭐 되게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서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렇게 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것도 어떤 뭔가 기준을 가지고 맞았다 틀렸다. 그럼 결국 평가하는 과정도 결국은 찬동과 그 권한 부여의 그거랑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결국 그 뭔가 내가 상대방의 그 찬동과 권한에 대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그 평가도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찬동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또 권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스코어 키핑이랑 이제 그 평가가 제대로 되느냐 그게 그러니까 객관적인 이제 평가하기와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게 제시하는 게 그게 완벽하게 구분될 수 있느냐,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아니, 완벽하게 구분될 수 있다기보다는 근데 아까 되게 지적을 잘해준 게 네. 근데 이런 평가라는 것도 결국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계속 받아보기 때문에 나의 관점이라는 게 언제나 개입한다는 게 브랜덤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브랜덤은 로티를 따르는 사람이다. 아주 철저하게 어떤 우리의 사회적 활동들을 벗어난 객관적인 진리, 형이상학적인 실제, 고정된 본질 이런 거 없다. 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 속에서 우리의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저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평가하고 나를 평가하고 그러면서 내 관점에 따라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계속 결정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계속 변경해 나가는 그런 어떤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활동들만 있을 뿐이라는 걸 강조한다는 점에서 브랜덤은 철저하게 로티를 따르는 그런 아주 포스트 모던적인 면모를 갖고 있는 거죠. 이제 물론 저는 이제 이 아이디어에 동감인 거, 저는 제 입장이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뭔가 처음 들었던 약간 초심자 입장에서 오케이 잘 들었다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게임 플레이어인데 부당하게 나는 그냥 너한테 빵점 갈길 거야. 나는 그냥 예를 들어서 너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나는 너한테 빵점을 주겠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는 비협조적인, 만약에 그런 참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살면서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죠. 뭘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 예를 들어서 정말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제 사회적 실천 수준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선정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내셔널 비니스가 아닌 거죠. 아, 그런 사람이 그쵸. 이제 이성적 존재가 아니겠네요. 이성적 존재 아니. 그래서 완전 게임의 룰을 다 무시하고 그래서 게임에서 도대체 평가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게임의 룰 자체를 고려도 안 하고 규범성이 뭔지 상관도 안 하는 그런 존재자가 있다면은 그런 존재자는 우리 인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아마 다다음 주쯤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Making Explicit이라는 책이 언어 철학 책인 것 같고 의미론 책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이 책의 그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예요. 인간이 무엇인가. 우리라는 게 무엇인가. 합리적 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적 존재라고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문제를 탐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 책의 제일 시작 부분이 우리가 saying we예요. saying we. 우리가 우리라고 말할 때 도대체 우리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이런 걸 탐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게임의 룰을 다 무시하고 게임에서 대화가 안 되고 뭔가 이제
도대체 이게 찬동에 대한 제대로 된 권한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한다. 인간이 아닌 거예요. 브랜더 입장에서.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되게 구체적이고 되게 전문적인 분야를 얘기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이게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대고 합리적이란 게 무엇인가에 대한 정말 그건 되게 철학적으로 정말 그쵸. 좀 깊은 질문인데 결국 그런 네. 셈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더 위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그쵸.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이 책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런 거예요. 엄청 전문적이고 언어 철학적이고 의미론적인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이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주 고전적인 철학의 문제예요. 인간이란 게 뭔가, 합리적 존재라는 게 뭔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뭐 꼭 그런 큰 의의를 가진 철학관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큰 맥락에서 이제 이 브랜덤이 그리고 있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그 그림이 뭔가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좀 더 정합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설명이 아주 좋네요.